1주택자인데 비거주자도 투기다. 이제 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갭 투자를 하면은 이제 투기꾼이다까지 왔는데 이제는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도 별 반발이 없고 괜찮네. 그럼 중과 가야지 뭐. 진짜 집값을 잡기 위한 거 뭐 이런 거에 어느 정도 동의라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너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게 어느 순간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시죠. 김사부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사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모시자마자 네. 바로 또 주말에 난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지난 주말에도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는데 네, 갑자기 이제 네. 대통령이 이제 X 트위터에다가 그렇죠. 주말에 다주택자 다 중과할 것이고 1주택자들도 뭐 버티지 못하게 한다고 약간 이런 식의 좀 약간 아주 강력한 말을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그것도 연일. 네, 계속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갑자기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예견한 일이기는 한데요. 그렇잖아요. 뭐 세금으로 분명히 이제 뭐 할 수단이 없으니까 이제 규제를 그러니까 수단은 지금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네. 규제 지역을 더 늘리는 거하고 그리고 세금을 강화하는 거하고 이 두 개밖에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예견된 거긴 한데 그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또 사실 어떤 거냐면 어느 정도 강도로 해야 반발이 없을 거냐. 뭐 있죠, 어쨌든 간에 있죠. 올리면 무조건 반발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반발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결국은 표를 깎아먹을 정도의 반발이 일어나는 그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 건가 이걸 늘 고민하고 있는 걸 거란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것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도 좀 두려운 거고 이쪽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 그런 걸 이제 계속 고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지금 5월 9일부로 어쨌든 다주택자 양도세가 다시 중과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죠. 최대 82.5%, 2주택자도 뭐 70%가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뭐 최대로. 웬만하면 그냥 한 50% 이상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 1억만 벌어도 한 50%씩만 내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다주택자분들이 우선 고민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팔고 싶어도 근데 뭐 팔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들리고. 근데 그게 이제 좀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요. 아니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 왜냐하면은 갱신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이신 분들이 못 판다고 저한테 이제 상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근데 안 팔리는 집들도 있지만 갱신권 때문에 못 판다는 거예요. 세입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세입자 있으니까. 세입자 있으면 아니 분명히 정부에서는 뭐라고 했냐 세입자들 편하게 살 수 있게 4년 동안은 편하게 살도록 해줘야 돼 이렇게 강력하게 했잖아요. 만약에 너네가 뭐 거짓으로 해가지고 내보내거나 이러면 아주 굉장히 혼내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그래 놓고서 집은 팔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집은 토어제죠. 팔아야 되는데 또 그런데 예 그렇죠. 토어제로 꼭 들어올 사람한테만 팔아야 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세입자가 있으면 못 파니까. 세입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세입자한테는 살도록 해줘. 그리고 집은 팔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꼭 마치 뭐 이 적당한 표현은 아닐 수 있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뷔페 가서 마음껏 드세요. 근데 입으로 음식을 넣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예, 그 뭐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통령이 또 추가적으로 멘트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연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예를 해왔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만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미리미리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지금 이제 뭐 정치적으로 계속 고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야, 이거 좀 유예를 해주는 게 우리한테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도 별 반발이 없고 괜찮네. 그럼 중과 가야지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유예됐던 게 원상복구되는 개념이니까 뭐 아주 그냥 뭐 이성적으로 그렇죠.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예고했던 거잖아요. 예고했던 원래도 중과 이제 시작하겠다. 이제 유예해 준 거고 이제 시작해진다고 예고한 건데 한 번쯤 더 연기해 줄 수도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만 한 거지. 원래 예고된 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반발이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도 하고 지금 이미 이런 규제 상황을 놓고 이렇게 갔는데도 정치적으로 그렇게 반발이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예,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뭐 이제
만기가 마침 딱 되는 분들 아니면 이제 이사하기로 이제 합의를 한 뭐 세입자 나가주기로 한 물건들이 뭐 이제 급매로 조금 나오곤 있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막 급매가 막 쏟아진다 뭐 이런 거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5월 안에 막 급매가 막 나올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은 없죠, 사실은. 예.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급매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뭐 예를 들어 매수자가 기다리는 것처럼 아주 낮은 금액의 급매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또 수단이 있냐면 경매가 있어요, 경매. 그렇잖아요. 정 안 되면은 그냥 경매로 내보내도 놔도 된다 이거죠. 심지어는 재건축 같은 거는 지금 조합 설립 인가만 놔도 거래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조차도 경매로 내놓으면은 거래가 다 되는 셈이에요, 사실은. 근데 물론 여기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내가 어차피 조합 설립 인가난 거 못 파는 걸 가지고 경매로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소위 말해 조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을 만들어 가지고 경매로 넘기고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유심히 보겠다고 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아파트 사면서 일반적인 대출을 안 받은 사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은행권 대출은 거의 기본으로 다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것만 안 갚으면 그냥 경매로 넘어가는데요, 뭐. 그럼 경매로 넘어가면 또 엄청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경매로 넘어가면 토지거래하고 안 받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토지거래 안 받아서 받고 나서 바로 전세 놔도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더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안 팔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낮춰서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럼 차라리 그냥 경매 나가도록 냅두겠다. 이렇게 결정할 가능성이 더 높죠. 이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정부나 아니면 이제 뭐 대통령의 이제 그 언급들은 버티기로 가는 거를 못하게 버티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보유세를 막 엄청 올리겠다. 그렇죠. 막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했어요. 네. 엄청 지금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보유세까지도 올리는 식으로 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다시 시즌 2가 시작된 건데 예, 양도세가 82.5%인데 보유세를 그러면 얼마나 올려야지 못 버티고 팔게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인 보유세까지 올린다면. 글쎄 이제 근데 뭐 항상 그렇지만 이제 아무리 올린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배로 올린다 이런 그러니까는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것 같아. 대중의 그런 반발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가도 어떤 한계선이 넘어가면 완전히 돌변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올린다고 하더라도 정치권에서는 그걸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네. 대중이 어느 선에서 반발할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오히려 굉장히 위기에 몰릴 만한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올리더라도 계속 점진적으로 시장의 반응을 봐가면서 올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해 이제 누진세처럼 네. 고가 주택들에는 조금 더 올리는 그러니까 뭐 신규로 뭐 2%짜리를 뭐 신설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가 위주로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도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뭐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건데요. 금액을 정하는 거죠. 뭐 30억 이상, 뭐 20억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정해서 그 이상 되는 거는 보유세를 더 올리겠다라는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좀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못 버티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어떻게든 버틸 것 같으세요? 아니요. 다주택자는 못 버틸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주택자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장에 나올 물건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치는 수준이라는 거죠. 물론 다주택자는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숫자로 보면 분명히 다주택자가 있거든요. 네. 지금도 강남에 집 뭐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타겟을 해봐야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되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내놓을 수 있는 물건이 얼마나 되겠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의 그런 파급 효과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자꾸 시장의 가격을 자꾸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다 꿈에도 생각하는 강남의 집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강남의 집을 2채 갖고 있어. 예를 들어서 개포에 2채를 갖고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자꾸 정부에서 안 된다고 그래. 개포의 집 2개 갖고 있지 마 이런다고 해봐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럼 2채 팔아서 반포 사거나 압구정 사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 본인은 별로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어떡하란 말이에요. 한 채만 살아는데. 그럼 팔아서 더 좋은 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더 100평
뭐 100억 이런 거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물건이 많지 않. 그 사람도 하나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면은 나는 그 전에 가격 보니까 100억에 팔렸네. 그럼 난 110억에 팔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격을 올리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아는 분도 지금 노원에 세 채 있으셨거든요. 그거 네, 다 네. 정리하고 결국에 또 이제 강동에 하나 또 사십니다. 예. 그게 어쩔 수 없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일반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있어요. 조금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중급지에서 상급지로 가는 거 이런 거는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상급지에 이미 있는 사람도 계속 더한 상급지 아니면 더 비싼 아파트를 사려고 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계속 강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또 설계가 그 초고가들의 보유세를 막 더 많이 때리겠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막 이제 막 가혹하게 때려가지고 가격이 못 올라가게 하겠다. 뭐 이런 전략을 또 쓰는 것 같긴 합니다. 아,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항상 이제 정치적인 반발로 굉장히 다가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결국 다 연관돼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임대차 갱신법 같은 것도 해놓으면 세입자들이 막 잘 살고 평온한 세상 만들어질 거라고 언뜻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결과는 어떠냐면은 결국 4년 돼가지고 나중에 전세 갱신하려고 보니까 전세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린 거죠. 이런 거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부자들한테만 보유세를 때리면 부자들만 타격을 입을 거냐?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경제가 다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잖아요. 결국 그런 것들이 다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왜 이렇게 됐어? 이런 일이 결국 벌어지면 큰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추가로 얘기가 나오는 게 1주택자인데 비거주자도 투기다.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갭 투자를 하면은 이제 투기꾼이다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제 아마 여기서 이제 양도세 쪽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깎던지 아니면 이제 비거주자면 보유세를 세게 때리던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다 같은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그건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토지거래 허가를 하잖아요, 지금. 근데 토지거래 허가에 그 내용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자금 출처 이런 거 다 쓰는데 거기에 어떤 항목이 있냐면은 왜 여기를 사려고 하냐 그 이유까지 적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걸 적으면서 갑자기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아니 내가 여기를 사는 이유까지 써야 돼 나라에다가 내가 여기를 왜 살고 싶은지까지 써야 된다.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그런 게 너무 개인적인 취향까지도 왜 이걸 갖다 다 조사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에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게 뭐 진짜 집값을 잡기 위한 거 뭐 이런 거에 어느 정도는 동의라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너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굉장히 반발로 돌아설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계엄이라는 것 말도 안 되는 거를 해가지고 정권을 스스로 이제 무너뜨린 것처럼 이런 일이 어느 한순간 오히려 정권의 그 기초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지금 어떤 상승세를 막기에는 뭐 공급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하려고는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시장의 구축 매물, 그러니까 기축 매물들을 좀 끄집어 내겠다는 그런 의도겠죠? 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지도 않고 저는 그렇게 정부 정책 위반자들이 멍청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저는 그냥 증세인가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대중을 약간 눈 가리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예로 임대차 갱신권을 하면은 일단 대중들은 야 이게 4년 동안 우리를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나라 참 좋은 나라야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거래 물량을 제한함으로써 전세가를 더 올리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세입자가 더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런 강력한 정책을 했더니 사람들이 그런 강력한 정책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집값이 오르니까 강력한 정책을 내세우는 게 맞는 거 아니야라고 대중이 자꾸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대중이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오히려 정책을 이렇게 하니까 집값이 오른 거였네라는 걸 아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돌아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여진다. 근데 일단 정치권에서는 아직 대중들이 모르고 있고 최소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 우리는 계속 그쪽으로 몰아가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조금 분위기가 과거랑은 좀 다른 게 그래도 한 뭐 4, 5년 전에는 이제 다주택자들만 막 내렸는데 그렇죠. 이번은 이제 1주택자도 거주 안 하면 이제 투기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반발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좀 반발심이 생길 늘어났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나는 지금 뭐 일 때문에 잠깐 와 있는 건데 나보고 막 보유세 내라고 하면 이제 화가 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그 보유세는 보유세고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얘기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네. 아마 또 개정이 될 것 같은데 네. 거주 안 하면 양도세를 많이 내라. 네. 이쪽으로 가는 방향. 이게 그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뭐 영향을 주겠죠. 근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일단 고가주택 그리고 네. 좀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들 이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의 양도세를 감면폭을 많이 주는 거예요. 감면이 됐었었는데 그거를 좀 이제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액수를 계산해 보면 억대가 되고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뭐 당연히 이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죠, 당연히. 근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니 집이 여러 채가 있는 게 아닌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 한 채밖에 없는데 네. 결국은 그거를 갖다가 그게 무서워서 판다기보다는 이런 방법을 쓸 가능성이 높죠. 그거를 그냥 세를 주고 세에서 그거를 갖다가 커버해야 되겠다. 그 세금을 커버해야 되겠다. 그리고 본인은 더 작은 데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렇잖아요. 뭐 이게 약간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은 제가 재건축이 완성된 그 새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네. 지금. 근데 거기 살면서 이렇게 뭐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데 가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정말 노인분들이 많아요. 네, 진짜. 그렇죠. 예. 맞아요. 정말 놀랄 정도로 노인분들이 사우나 가면 많거든요. 뭐 그래서 가시죠. 아니 이렇게 새 건축이고 새 아파트 새로 만들어진 새 아파트고 이렇게 되면 막 젊은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 많이 노인이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 이분들이 안 판다는 거예요. 결국 안 팔고 이분은 원래 조합원이었겠죠. 그리고 그 안 판 데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렇게 세금의 압박을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바보가 아니라 이게 좋은지는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네들은 그거 월세 주고 다른 데 가서 살자. 더 조그만 데 가서 살자. 그 월세로 그러면 내 생활비도 하고 이 세금도 커버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물론 이제 그거를 막자고 또 이제 보유세를 막 올린다고는 하는데 비거주면은 뭐 보유세 올린다고 하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것도 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아무래도 1주택자를 공격한다는 거는 정권 차원에서 상당히 좀 그럼요. 어려움이 있을 텐데. 예, 그렇죠. 그래도 비거주 쪽에서는 보유세 높이는 쪽으로 갈 것 같으세요? 어떻게 돼요? 거주와 비거주를 좀 구분을 막 할까요? 앞으로 지금 근데 막 제가- 돌아다니는 예, 찌라시를 보면 예. 근데- 비거주하면 보유세 1% 예, 이런 거 그런 있잖아요. 것까지는 조금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도 슬슬 이제 반발이 자꾸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진짜 공급 부족하고 그리고 또 공급을 말로만 공급한다는 대책이 나오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점점 대중이.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해가지고 공급해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다 뭐 거의 올스톱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아니 누가 생각해도 그럼 공급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공급하냐 이런 생각을 이제 슬슬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반발심이 자꾸 생겨나는 상황인데 지금 또 거주 비거주 나눠가지고 세금 더 많이 때린다 이렇게 되면은 반발심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렇게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렇게 좀 논란이 됐던 요 대통령의 발언들 이렇게 된다고 치면 결국에 이제 시장에서 궁금한 거는 그래서 가격이 좀 횡보하든지 좀 조정이 오는 거냐 아니면 뭐 다시 또 올라가는 거냐 이것 때문에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저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별 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미 1주택자고 이미 취득도 제한돼 있고 그리고 다주택자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게 올랐다고 해가지고 벌어지는 일은 결국 거래량만 줄어드는 효과가 나올 거다. 그리고 일부 물론 이제 그 저가 매물 같은 게 거래가 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결국 일시적일 뿐이다. 그리고 다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흔히 얘기하듯이 세금을 전가하는 일,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리하면 이제 세금 정가가 좀 일어날 것이고 다주택자들은 또 막 버티기 막 월세 주면서 버티기 들어가는 또 이제 과거와 같은 모습들이 다시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김사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또 하나 이슈가 이제 공급 대책인데 공급 대책이 이제 12월에 나온다고 하다가 지금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 전에는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막 돌고 있는데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그렇게 큰 기대는 좀 안 하고 있는데 최근에 막 도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당했거든요. 뭐 경마장을 옮긴다, 뭐 아니면 뭐 강남구청을 없애겠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공급 대책에 어느 정도 좀 그 파괴력 이런 거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너무 많이 당했고 너무 많이 이제 안 된다는 걸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된다고 해도 이제 시장이 잘 믿을 것 같지 않아요 일단은.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도 항상 뭐 예를 들어 지금 그렇게 말 나오는 거 뭐 경마장을 옮긴다든지 이렇게 말 나오는 것도 정작 그게 하는 데에서 많은 그 협의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많겠죠. 쉽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용산 기지창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 엄청나게 넓은 땅 완전 공터거든요. 근데 왜 못 짓고 있냐고요. 거기에다가. 그건 뭐냐면 협의할 내용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 의지가 없어도 못 하겠어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걸 늘 봐왔기 때문에 이게 뭘 한다고 해서 야 금방 여기다 지어질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용산 정비창에다가 뭐 만세대를 넣는데 학교 없이 넣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이제 왜냐면 또 학교를 검토하는데 또 막 수년이 걸리니까 맞아요. 근데 또 학교 없이 만세대 넣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러면은 결국에 이번에 나오는 대책이라고 해도 어쨌든 뭐 최소 5년에서 한 7, 8년 뒤에나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당장은 그러면은 뭐 없잖아요. 그렇죠. 당장 없어요 방법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뭐 이것도 뭐 찌라실 수도 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이런 것들은 뭐 700세대씩 짓게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좀 건축 규제를 풀어준다. 비아파트 쪽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걸로 해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전혀 해결이 안 되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은 아니 그런 걸 만들어주면은 누가 사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거 다 지금 규제해 놓고 다 지금 찬밥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찬밥으로 다 몰아가고 두 채만 가지고 있어도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도시형 생활주택 지으면은 누가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차라리 임대사업자를 양성해가지고 다 그럼 임대사업 할 수 있게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임대사업도 엄청나게 또 핍박하는데 임대사업자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야라고 엄청 핍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해요 그거를? 뭐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그 짓는 거를 이제 짓도록 해주겠다가 아니라 빌라 오피스텔이라든지 이제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혜택을 먼저 규제 같은 걸 먼저 풀어주니까 다시 말해서 뭐 빌라 오피스텔은 주택수를 안 치겠다. 그럼 그런 건 얼마든지 사든지 말하든 취득세 중과를 안 하겠다. 이런 걸 먼저 해주고 나서 그리고 저 공급도 해주고 이런다든지 이런 게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더 많이 짓겠다. 그러면 해결된다? 아 이거 어림없는 생각이죠. 사실 지금 누군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정부 말고는 없거든요. 정부나 아니면 뭐 기업형 임대 정도일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뭐 기업형 임대야 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 임대나 뭐 공공으로 우리가 좀 최대한 짓겠다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다주택 규제를 풀지 않으면서 공급을 해보려니까 그 길인 것 같은데 일로 가면은 공급이 잘 될까요? 글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대규모의 땅은 없는 거고 그런 거는 없는 거고 그냥 결국 지을 수 있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형태 이런 것밖에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로는 공급 양에 이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짓겠어요. 그 양들이. 그러니까 많지 않으니까 실제적으로 시장에 필요한 만큼의 공급이 될 수가 없고 그런 식의 또 공공주택이라는 것이 또 지금 보통의 이제 4인 가족 또는 3인 가족 뭐 이 정도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많이 공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간의 공급을 좀 늘리는 건 뭐 재개발과 재건축인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뭐 이런 것들은 전혀 검토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또 공언을 막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민간 쪽에서 좀 규제 완화 이거는 최소한 올해 안에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까요?
그것도 역시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하는 추세를 계속 보면 일단 그러려면 또 재개발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이주비라든지 네. 이주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주비라든지 이런 대출 문제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전혀 안 풀어주잖아요.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은 언뜻 잘못 생각하면 막 돈 벌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사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진짜 원주민들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원주민들이 그대로 정착을 하려면 일단 이주비라든지 금융 조건들이 다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 갔다가 다시 그렇죠. 와야 되니까. 예, 그럴 수 있어야 되고 아니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냐면 추가 분담금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그거를 갖다가 금융 조건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천천히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게 해줄게. 이런 것들이 돼야지 원주민이 정착을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원주민들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우리는 추가 분담금 내고라도 빨리빨리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돈 없는 사람은 미쳤어 내가 이거 주고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금융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해결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럼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이번 6월에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또 이제 지자체장을 뽑는 것이고 그럼 지자체장들이 결국에 또 인허가나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럼 이제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또 예전처럼 막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합심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준다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죠.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경제 논리를 벗어나 있고요. 너무 정치적인 논리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정치권에 영향을 주지만 않는다면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 그리고 오히려 또 심지어는 이 기조를 더 강화한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경제적인 논리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여간 표만 안 떨어진다면 더 하여간 밀어붙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지금 지방선거가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방선거에서도 지금 여권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뭐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갈 거다라고 일단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금 대책도 이번에 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공급 대책도 나올 것 같지만 사실 또 하나 대책이 맨날 나오는 게 이제 대출 관련된 건데 대출을 늘릴 일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더 줄인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연초부터 막 뜨거운 동네들이 엄청 많고 상승세도 지금 강한데 이 분위기면은 과거처럼 또 대출을 또 조이는 걸로 갈 거로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가능성이 있죠. 지금은. 왜냐하면 이제 그것도 어쨌든 계속 강화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강세장이 이전 강세장이랑은 좀 다른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른 성질의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의 강세장은 부자들이 주도하는 강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강세장은 다 대중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강세장인데 지금 완전히 부자들이 주도하는 강세장이거든요. 주도하고 싶어서 주도한 게 아니라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그렇다면 부자들만 막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부자들이 움직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점점 이제 뭐 중산층, 서민 이렇게 내려오는 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금 위주로 현금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대출을 결국 조여봐야 중산층하고 서민만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부자들이 가격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은 할 수 있는 일 뭐밖에 없냐면 자꾸 눈높이를 낮추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은 줄이니까 따라가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안 따라가자니 부자들이 가격을 선도해서 자꾸 가격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럼 방법 하나밖에 없잖아요. 눈높이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높이를 낮춰가면서 따라가는 그런 장이 계속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고가권에서 많이 비싸졌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약간 좀 메인이 되는 가격대들이 내려오고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과거같이 옛날에는 정말 뭐 동두천까지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니까 그렇죠. 거대한 또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거냐 이런 거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거 같은 그런 풍선 효과가 막 전역으로 막 번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렇게 빠르게 번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암만 해도 대중의 참여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낮거든요. 아무래도. 예, 그리고 대중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일단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금리도 높고. 예, 많이 눈높이를 낮추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시장이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당연히 속도가 느려요. 그러다 보니 팽창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하여간 후퇴하는 일은 없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최소한 뭐 횡보거나 상승이거나. 그렇죠. 올해 대출 규제가 네. 더 강해진다는 거는 사실 뭐 기정사실로 좀 봐야 될 거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면 지금 대출을 네. 받으려고 하다가 조금 기다려볼까? 그러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보면 뭐 6월 달쯤에서 뭐 좀 하나 추가 규제나 어떤 거 나오면 잠깐 조정 오면 그때 사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그때 되면 또 대출이 줄어들까봐 또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네, 예. 근데 대출의 양은 그런 부분은 이미 많이 줄여놔서 더 추가적으로 줄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건 좀 정치적으로도 너무 이제 서민들을 건드리는 일이라서 너무 정치적으로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건드리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어 과거처럼 그러면 뭐 25억 이상은 대출 제로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고가권만 조금 그렇죠. 규제하거나 그러면은 결국에 정부가 말하는 메시지는 지금 그거잖아요. 1주택 실거주는 봐주고 나머지는 다 좀 뭐랄까 중과를 하거나 뭐 세금을 많이 때리겠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1주택자 실거주만 남아 있으면 이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도 이제 정말 대중들이 오해하시거나 하셔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일단 중요한 거는 잘 생각해 보면 아는데 집값이 절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고가 주택에다가 세금을 많이 매긴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 세주고 더 낮은 데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채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가장 자산이고 안전하게 오르는 자산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팔아가지고 뭐 나는 이제 느지막하게 집도 하나 한 채 없어가지고 그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을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점점 고령화가 되고 이러니까는 집이 이제 필요한 사람이 없을 거다. 그래서 그 집이 다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한 적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도 절대 그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사실화 됐잖아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 고령화된 사람들이 야 세금 무서우니까는 난 돈 없고 그러니까 이걸 다 한다.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이미 한 채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뭐예요? 그럼 가격이 떨어질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월세를 주고라도 나갈 것이다. 그럼요. 아니 게다가 지금 뭐 전월세 완전 초강세잖아요. 전세 월세 없어서 난리인데 뭐 내놓으면 바로 나가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전월세를 주고 그리고 또 요새는 반전세도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반전세가 좀 이상하게 느껴졌잖아요. 근데 이젠 반전세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은행 대출이 있어. 얼마 있어.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전세를 놓을 수도 없고 월세를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왜냐하면 전세를 놓으려면 앞에 선순위 있어서 안 되고 월세를 놓으려면 자기가 돈을 다 넣어야 되니까 안 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곤란한 상황이지만 지금은 반전세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만 전세하고 나머지 금액은 안전한 금액만 전세 보증금 받고 나머지는 월세 받고 이게 가능한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집값이 뭐 20억이면 주택담보대출 5억 있는데 여기에 이제 5억에 얼마짜리 전세가 들어오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은 또 이제 거기 대출 받아서 그럼요. 그렇게 하면은 그 돈 가지고는 진짜 만약에 고령이신 분들의 입장으로 가면 예를 들어 5억만 보증금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금 떨어진 데 가서 사면 얼마든지 여유롭게 살거든요. 심지어 그런 데서 월세를 산다고 해도 얼마든지 여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선택들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1주택자를 강조하고 실거주를 강조하는 순간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전월세 시장 쪽에 더 압박감이 더 강해지는 거니까 올 한 해는 그러면 전월세 쪽은 뭐 상당히 안 좋겠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서 결국에는 대규모 공급밖에 없는데 항상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푼다고 해서 집값 잡히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면 오히려 더 그게 가격을 더 리딩해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다. 이런
논리도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여태까지 계속 몰고 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뭐 공급이 더 늘어나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또 투기 세력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뭐 이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또 한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런 일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히려 취득세 풀어줘야 된다라는 걸 옛날부터 계속 많이 주장했는데 취득세 풀어주면 정부가 염려하는 투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가격이 점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최소한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는 거는 막을 수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이렇게 규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문제보다는 더 낫다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최소한 취득세 뭐 중과나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줘야 뭐 말씀하신 빌라든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뭐 이런 것들을 살 거고 그걸 그렇죠. 사야 또 이제 전월세가 공급이 되는 건데 그럼요. 지금 보니까 뭐 빌라 쪽은 한 70~80%가 공급량이 줄었습니다. 그쪽도. 그럼요. 도시형 생활주택도 뭐 거의 전멸 수준이고. 네. 그러면 도대체 신축은 어디서 구하냐? 아파트도 없고 빌라도 없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오피스텔도 지금 안 지어지는데. 그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로 보세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이제 그 정치권에서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의 해결책이 진짜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결책이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책이 없게 만든 거는 정부 잘못은 아니고 이 시장의 잘못 또는 그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 또는 고가 주택을 계속 또 사는 그런 사람들의 잘못 쪽으로 자꾸 밀어가는 거고 정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여간 타격을 주기 위한 정의의 사도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계속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걸 또 대중이 받아들인다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계속.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거는 지금 공급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 힘든 상황이지만 언젠간 우리가 해결해 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매매가가 올라가는 건 사람들이 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전월세가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과거에도 보면 항상 전월세가 폭등할 때 막 난리가 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막 지지율이 막 폭락하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근데 전월세를 못 잡으면 이건 정권에도 엄청난 타격일 텐데.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면 전월세가 올라갈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저도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순식간에 그 정치권도 그걸 잘 알고 우리가 역사를 봐도 그러는데 민심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순식간에 돌아서는 거잖아요. 예, 순식간에 돌아설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 말씀하신 것대로 정말 그 순식간에 돌아서는 그 포인트는 전월세를 몸으로 느낄 때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이게 모든 대중이 동시에 그걸 또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느끼기에는 조금 어렵게 만들어 놓긴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어렵든 뭐랬든 하여간 구했어. 그럼 무조건 4년은 버티는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막 남이 막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는 뭐 아직 3년 남았어. 우리는 뭐 아직 2년 남았어.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 뭔가 이렇게 대중의 생각들 이 응집되는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지금은. 근데 언젠가 그게 맞아 떨어졌다. 이러면 이제 정치권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김사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세 얘기 방금 나왔던 걸 조금 더 여쭤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갱신권을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갱신권하고 이제 신규 계약과의 어떤 차이가 막 억 단위가 넘어가는 동네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죠. 뭐 서울 쪽에서 뭐 또 2, 3억 차이 나는 단지들도 너무 많은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시한폭탄처럼 이제 남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현 정부도 어쨌든 임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무언가 터질 텐데 이거를 정부가 어떻게 컨트롤 하려고 할 거라고 보세요? 만약에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권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이제 정치적인 부담이 확실하게 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조금 풀어주는 쪽으로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전월세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빌라 오피스텔 풀어주는 거거든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공급은 할 수가 없으니까 빌라 오피스텔로 하여금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빌라 오피스텔로 하여금 역할을 하기는커녕 더욱더 압박만 한단 말이에요. 전세 사기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안 일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더 이런 압박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풀어준다는 얘기는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거를 정부가 어느 정도 보증해 줄 테니까는 빌라 오피스텔 마음 편하게 너희들 들어가서 살아라. 뭐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아파트 안 들어가도 어차피 전월세는 임시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라 오피스텔 편하게 들어가도 되겠네. 이렇게만 돼도 조금 낮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않겠냐.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정부가 그런 걸 또 얘기했거든요. 약간 전세 보증보험 인정 요율을 이제 80%로 낮추고 뭐 중장기적으로는 70%까지 낮추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전세 보증보험 들기 좀 더 어려워지고 은행들도 이제 막 부담되니까 이제 대출 못 그렇죠. 해주고 이제 이 구조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거에 앞단은 결국에 이제 기금이 다 이제 막 소멸되고 4조씩 막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반대로 이제 김 사부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면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돈으로 이제 그렇죠. 메꿔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지도 못하고 예. 그러면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아, 결국에 그러면 다주택 규제를 풀어가지고 누군가 집을 신규로 사주길 바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예, 예. 다주택 규제를 푼다? 이거는 지금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긴 없죠. 하거든요. 없죠. 예.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죠? 예.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상적인 것도 그렇고 실제도 우리 뭐 많은 전문가들도 다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정부 기조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잘 희박해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죠. 안 그러면 뭐 계속 정치적인 압박을 받을 텐데 안 그렇고 그냥 버티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임대사업자 양성도 다시 해야 되고 예, 그래서 혜택도 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거에 이제 취득세 일단 임대사업자 양성을 하려면 취득세 부분부터 해결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다주택자 취득세 부분에서 혜택을 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정책의 기조를 좀 변경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로 굉장한 그 대중들의 반발을 산다 이렇게 좀 이렇게 심각성을 좀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1000세대에 뭐 전세 2개 있다 이런 얘기 기사 많이 나왔는데 이제 네, 예, 최근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3000세대인데 전세 2개 있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예, 예. 이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기조는 앞으로 강화되는 구조겠죠.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계속 일단은 뭐 우리가 주변에 이제 사람들도 다 물어보고 실제적 뭐 꼭 그런 기사가 아니라 실무적으로 체크를 해봐도 네. 보면은 일단 다 갱신권 씁니다. 거의 대부분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문제인 것처럼 전세가 없으니까 갱신권을 쓰기도 하고 갱신권을 쓰니까 또 전세가 전세가 없기도 없기도 하는 하고.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주변 사람들 다 보면 어떻게 해서든 전세 갱신권을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개업자들이 다 놀고 있잖아요. 다 갱신권 쓰고 있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지금 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자꾸 더 전세가가 더 올라가 어쩌다 나오는 하나 두 개 전세가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이런 일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에 계약갱신 청구권도 이제 4년이면 맥시멈이니까 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2년 차 때 그러니까 3년 차 들어갈 때는 팍 튀고 또 4년 차 때는 또 이제 뭐 금리 인상까지 겹치긴 했지만 또 갑자기 네. 매물이 확 쏟아지고 이번에도 약간 그럴 수 있을까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너무 올랐다가 역전세 나는 뭐 이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지금으로 봐서 이성적으로만 보면은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좀 다른 측면을 하나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역사적인 근거로 좀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역사적인 근거로 본다면은 지금은 굉장히 비정상적이란 말이에요. 항상 그런 비정상적인 거는 정상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죠. 네. 그렇게 보면은 역전세난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는 감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추세나 지금 벌어지는 일들로 봐서는 역전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없는데 역사적인 근거로 보면은 이게 너무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올라간 거니까 정상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지금 서울 같은 거를 보면 1년에 약 평균 전세가 상승률이 한 4에서 5% 정도 늘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2년이면 10%잖아요. 그래서 갱신권을 5%로 만드는 거잖아요. 10%씩 올리지 마. 반만 올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건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2년에 10%가 아니라 지금 2년에 무슨 20% 30%씩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급등이 정상으로 회귀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그럼 어떤 일로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뭐 이제 정치권에서 갑자기 부담이 되면은 기조를 확 바꿀 수도 있는 일이고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충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걸 감안해야 된다고 뭐 생각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뭐 없앤다든지 만약에 뭐 극단적으로 뭐 그렇게 해버리면서 뭐 시장에 또 충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 이게 갱신권이 늘어나면서 이게 4년 주기로 이렇게 파도가 더 이렇게 커진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 이제 2년마다 이렇게 잔파도가 왔다면은 이제는 뭐 아예 매물 없고 아예 매물 많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정부가 이제 전세 신탁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세금을 뭐 희망자의 한 해라고 했지만 네. 맡겨 놓으면 네. 정부가 굴려가지고 뭐 이득을 나눠주는. 네. 그래서 이제 뭐 역전세가 나더라도 전세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정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뭐 역전세 나도 문제 없을 것이다. 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일종의 선언을 했습니다.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진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헛짓거리 하는 거죠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전세가 없어서 난리인 판인데 지금 전세 사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반대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은. 네. 반대로 전세가 지금 전세 줄 서가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우리가 보관하는 역할을 해줄 테니까는 우리를 믿고 와, 이런 얘기가 이게 귀에 들릴 얘기냐고요 지금 상황이. 근데 그런 일을 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빌라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만 더 타격을 받는 거예요. 또는 사람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아파트들, 이런 것만 더 타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 정부가 이제 신탁을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는 그러면은 전월세가 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더 그쪽에는 쉽게 말해서 더 규제가 가는 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더 전세 놓거나 이러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데는 더 줄을 서게 만드는 거고, 그렇게 정부가 관리하는 데들은 규제를 하니까 소유자 입장에서는 더 싫은 아파트가 되는 거고, 이런 꼴이 되는 거죠. 더 자꾸 시장을 더 왜곡시키는 그런 현상을 자꾸 만드는 거죠, 사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 전세를 줘야 되냐, 뭐 아니면 뭐 반전세로 돌려야 되냐, 아니면 실거주를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세금 중과 특히 이제 비거주와 거주를 되게 구분해서 여러 번 언급이 나왔거든요. 비거주 하면 하여간 뭔가 하겠다. 그럼 지금 어떤 내가 임대인의 입장에서 뭐 갱신권을 이제 쓰려고 하는 세입자가 이제 몇 달 뒤면 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가능하면 실거주인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하여간 또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이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뭐 너희들 그러지 말아야 돼. 외국 뭐 미국 같은 데 봐. 금융자산 많이 갖고 있잖아. 뭐 이런 거 선진국 예를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아무리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지금 뭐 주식시장이 좋다. 아무리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런 걸 끝까지 계속 믿고서 그런 자산의 재배치를 빠른 시간에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이 가장 큰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건 변함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세금도 많이 올랐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세금 아끼기 위해서 들어가면은 세금을 아낄 수 있는데 내가 그러면 어디서 수입이 생기냐고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내더라도 내가 다른 생활비도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거기를 월세 주고 자기는 더 나쁜 데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세금 올렸다고 해가지고 실거주가 더 늘어날 거다.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세금을 올리면은 실거주는 더 줄어들죠. 내가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거주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세금을 올리면 나는 그럼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니까 세금을 올리면 오히려 뭐 전세나 월세 매물들이 좀 일부 출회될 가능성도 좀 그럴 수는 있다.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지금 시세는 아닐 것이다. 더 높게 아마 받겠죠. 그럼요. 아무래도 그렇죠. 4년 정도 또 줘야 되니까. 그리고 아무리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강세니까, 전월세가 강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네들은 높은 금액에 내놔야죠. 어쨌든 그래야지 자기가 세금 다 커버하고 생활비도 만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전월세 나는 한 3기 신도시가 입주되는 뭐 한 2030년 뭐 32년 뭐 3년 뭐 그 정도쯤 가야지 좀 해결이 될까요? 지금 뭐 수치상이나 이런 거를 봐서는 그 정도 시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한 지금부터 한 4년, 최소 4년, 아니면 4, 5년 정도는 지나야 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때 되면 그래도 확실하게 공급들이 좀 될 거니까 지금보다는.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쯤 가면 그때 가서 뭐 비아파트 규제를 뭐 일부 풀든 뭐 지방이 조금 뭐 살아나든 뭐가 됐든 지금의 이 악조건은 조금 해소가 될 것이다. 그 사이에는 그러면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대란이 펼쳐지는 건가요? 근데 대란이라는 게 이래요. 결국 뭐 눈높이를 낮추는 것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아니 서민이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대출도 잘 안 해줘. 그리고 전세 물건은 없어. 전세가는 어마어마하게 높아. 근데 월세로도 커버가 안 되고 뭐 무슨 방법이 있어요? 출퇴근 1시간 하던 거를 2시간 해야지, 이렇게 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이제 더 고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밖에 없죠. 과거에는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옆에 뭐 원룸 오피스텔은 아니고 한 투룸에 거실 있는 아파트처럼 생긴 오피스텔로 확 갑자기 갔거든요. 이번에도 좀 그럴까요?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조금 이제 그러니까 가긴 가되 이제 거기도 이제 월세가 붙여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 사기 문제가 계속 있으니까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 붙이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돼도 어쨌든 고된 삶이죠. 이제 자기 수입에서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월세로 나가는 부분이고, 생활 환경도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낮춰가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항상 달리는 댓글이 그 월세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의 소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올리는 게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월세를 뭐 1,000만 원 받고 싶다고 해서 1,000만 원 다 내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에 세금 전가 다 못한다. 그리고 이제 집주인들도 세금을 이제 부담할 수밖에 없고 힘들면 내놓는 물건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물건들도 있죠, 당연히.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추세가 많이 좀 변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반전세라는 그 시장이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시장을 했을 때만 해도 뭐든지 부동산 시장에서 처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일단 중개업자들도 처음이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5억에 20만 원.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이거 누가 할까 이렇게 생각. 자기네들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이미. 했더니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리고 지금도 물론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월세 붙이는 것보단 전세 대출이 싸니까 그러려고는 하지만 전세 대출도 이자가 높잖아요 또. 그렇게 하고 또 전세 대출의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그냥 월세 붙인 거 그냥 들어가 살자. 그거랑 차이가 별거 해보니까 뭐 30만 원, 50만 원, 뭐 많게는 뭐 100만 원 이렇게 차이 나네? 이러면서 그냥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거를 이제 시장의 하나의 그냥 이제 방법으로 받아들이게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월세를 붙이면은 지금도 이제 그런 걸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월세 너 붙이면 과연 여기에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런 걱정을 왜냐하면 또 중개업자들이 또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중개업자들이 그런 얘기는 왜 하냐면은 월세 붙인 물건보다 전세가 확실히 빼기가 더 쉽거든요. 아무래도 거래하기가 쉬우니까 겁을 좀 주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시간은 걸리죠. 그러니까 전세가 더 빨리 되는 건 맞죠. 그러나 예전처럼 뭐 무슨 뭐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이래도 안 나갈 수 있다 이럴 가능성은 없어졌어요. 이제 시장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세금 내려고 또 월세 주고 또 그 월세 받아서 또 세금 내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감안해서 또 월세도 또 한 4년치를 또 미리 또 올려받고 그러면 이제 또 그거 못 맞추시면 또 옆으로 오피스텔도 가고 막 이런 일들이 다시 좀 일어날 걸로 그리고 추정된다. 그 아까 잠깐 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그래도 뭐 물론 이제 일찍 성공해서 뭐 예를 들어 30대에 막 몇십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고령이라고요. 고령자들이 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게 지금 한국 현실 그렇죠. 사회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딱 생각하는 게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속을 잘 생각해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제 수입은 많지 않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게 내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고 그런데다가 심지어 이 재산이 또 계속 올라가죠. 그런데 내가 굳이 이거를 갖다 뭘 해가지고 할 생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재산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이게 물론 그것도 사람의 생각에 따라 틀린데 그런 부동산을 현금화해서 자식들한테 준다든지 뭐 어떤 내가 뭐 사는 거에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재산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의 힘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끝까지 그런 힘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가 막 뭘 무슨 어디 여행을 다니고 막 이러는 것보다 끝까지 내가 힘을 갖고 있어야 내 명의의 재산이 중요하죠. 자식들한테 대우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자산 처리를 잘 안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가 노인 분들 말고 사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정부가 하지 말라는 그 갭 투자를 한 뭐 신혼부부나 아니면 뭐 이제 막 30대 초중반인데 애는 막 어린 그래서 뭐 한 나중에 한 5, 6년 뒤에 들어가자 이렇게 마음 먹었던 분들 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 뭐 동탄도 많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요번에 전세가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거 갱신권을 쓰게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우리가 들어가야 되나 괜히 뭐 비거주 한다가 뭐 괜히 뭐 한번 탈 날까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젊은 분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건 고가 아파트가 아닌 경우는 사실 세금이 뭐 물론 사람에 따라 그 부담은 틀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심각한 부담은 아닐 수 있고 그리고 또 들어가서 사는 거는 또 이제 실거주 요건을 안 채워도 되는 데라고 해도 채워놓으면 일단 뭐든지 유리하잖아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겸사해서 좀 채워놓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들어가려고 마음 먹었으면 들어가는 거고 아니라면 뭐 그냥 안 들어가는 것도 금액 그러니까 뭐 따라 그렇게 다르다.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시죠. 김사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어쨌든 토호제가 풀릴 수도 있을 거라는 게 지난달만 해도 막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요거 풀리면 갭 투자든 뭐든 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예. 지금은 어떻게 보십니까? 토호제 푸는 거. 이거 생각 지금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연일 이렇게 대통령께서 이렇게 강하게 발언하고 있으신데 그런데 그거 해주겠어요? 예, 지금 뭐 안 해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규제는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집값은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설령 낮은 물건이 이제 찍힐 수는 있어요. 찍힐 수는 있는데 그게 본인의 차지가 될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다. 그리고 낮은 물건이 나온다는 것도 고가 시장에서 약간 낮은 물건이 나오는 거지 중저가 아파트 시장에서 낮은 물건 나올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 그런 걸 기다리는 거는 적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5월 9일 전에 그런 좀 다주택자분들이 좀 덜 똘똘한 하나를 정리할 것이다. 그거 노리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한 5에서 7억짜리들을 예. 다주택자가 들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런 거 몇 개 나오고 나면 끝이다. 예, 그렇죠. 근데 그런 물건들은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덜 똘똘한 놈이라는 건 본인 기준에서 다 틀린 거잖아요. 네. 본인 기준에 다 틀린데 어쨌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중저가 시장이잖아요. 중저가 시장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 수요가 많은 곳에서 나오는 거니까 항상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어차피 원래도 안 팔리는 물건이라면은 뭐 당연히 더 싸게 내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물건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놓으면 수요가 많은데요. 뭐 그럼 뭐 어떻게 낮게 팔려지겠어요? 그럴 일이 없죠. 하긴 이제 말씀하신 뭐 중저가 그쪽이 또 전세가 없어서 그냥 집을 요번에 샀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전히 수요는 많은 거죠. 네, 네. 지금 그러면은 5월 9일 전에 그나마 매물이 좀 있는 거고 5월 9일 지나면 더 없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상반기가 차라리 사기 매수하기 좋은 시절일까요? 그런 개념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뭐 하여간 추세 자체가 강세로 계속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사는 게 좋아요. 사실 제가 원래 이런 식으로 잘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인데 지금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정말로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비싸고 다음 달보다 그 다음 달이 더 비싸고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요. 그래서 5월 9일로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래량만 차이가 있는 거죠. 거래량만 차이가 있는 거지 가격은 계속 비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안 하고 빠른 판단을 해서 본인의 입장에 맞는 본인의 형편에 맞는 데를 빨리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실거주도 해야 되는 토어제에서 어쨌든 최근에는 이제 노원 쪽으로도 많이들 가셨고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조금 저렴한 그런 데들로 많이 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꽤 많이 오른 곳들이 있습니다. 뭐 진짜 노원에 지금 재건축 뭐 추진하는 곳들 막 9억에서 갑자기 막 11억 가 있고 막 그러거든요. 한 두 달 만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따라가는 게 맞나라는 겁나하는 분들이 많아요. 추격 매수의 느낌이 아닌가요, 이거는? 그냥 더 비싸질 거니까 그냥 지금 사라 이런 개념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단기 급등. 예,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제 추격 매수를 해도 되는 물건이냐 아니냐라는 거는 다 뭐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 추격 매수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대부분의 것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해야 되냐 안 되냐 무슨 기준으로 그럼 추격 매수를 할 수 있는 거 안 할 거 이거 구분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아주 큰 기준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이 비싸냐 안 비싸냐를 이제 잊어버리시고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기가 수요가 많은 곳이냐 안 많은 곳이냐 이 생각을 꼭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가 많은 곳이라면은 추격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를 볼 수 있으면 더 좋고 만약에 앞으로까지는 잘 모른다고 하면 여태까지 되어온 그 지역이 여태까지 되어온 수요가 많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늘 수요가 많았고 가격이 강세로 갔던 곳이야. 이렇다고 하면은 추격 매수를 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은 곳인데 가격이 급등을 했어. 그러면은 거기는 조금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수요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 지금 어쨌든 GTX가 이제 공사를 막 하고 있거든요. 뭐 C도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이제 정상화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교통호재 쪽으로 우선 보면은 좀 아무래도 확실할까요? 그거로 보기는 확실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일반적 여태까지 해왔던 수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살기 좋은 이제 동네. 그렇죠. 그러니까 살기 좋다라기보다도 그러니까 늘 수요가 많은 지역들 있잖아요. 네. 예, 늘 여기는 거긴 늘 다 비싼데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전세가 좀 늘 강세로 갔던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얘기를 하자면은 강북 같은 데 일부 지역들 같은 데는 이 변동성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막 지금 같은 때는 막 올랐다가 안 좋았을 때는 확 떨어지고 한참 동안 안 좋았던데 이런 데들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늘 일정하게 받쳐주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이제 예를 들어 경북의 안북권이라든지 이런 데 쪽 같은 데들은 그리고 전철이 있고 이런 데들은 비싸도 계속 수요가 좀 일정하고 역전세 난 같은 것도 빨리 회복하고 이랬던 과거의 사례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데 위주로 먼저 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GTX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지역이 바뀌는 데들도 있죠. 당연히. 네. 근데 그런 데들을 보통 사람들이 찾아내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뀔 때를 찾는 게 어려웠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앞으로 여기가 계속 수요가 많이 몰릴 수 있을 곳이다라는 거를 찾아내는 건 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잘못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제일 쉬운 거는 뭐 지금 뭐 예를 들어 경기 동남부 뭐 이게 서울 동남부권에 있는 곳들 뭐 탄탄한 그런 젊은 분들이 많이 사는 곳들 이런 곳들이 아직 좀 덜 오른 곳도 있거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런 데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간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그 시차의 문제이지 과거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좀 차별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조금 비슷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자면은 과거와 달라지는 것 중에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은 그 지역의 쾌적성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염두를 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떤 얘기랑 똑같냐면 예를 들어 7, 8년 전에 신축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7, 8년 전에 신축 좋은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신축이 비싸다는 건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신축과 구축의 격차가 더 커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커진다는 거를 모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커지는구나. 그렇다는 얘기 그걸 알면은 예를 들어 신축이 좀 비싸도 그 비싼 거라도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그런 격차가 어디서 벌어지냐면 그 지역의 쾌적성 이런 거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택지개발지구 이런 거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축만이 아니라 우리 아파트는 신축인데 덩그러니 신축이고 주변이 막 다 너무 막 정말 개발이 안 됐고 좀 무슨 7, 80년대 같이 이렇게 돼 있어. 이런 데들에 대한 선호도가 더 떨어지고 조금 집이 좀 구축이라도 내가 사는 동네 자체가 다 택지개발지구라서 잘 정리가 잘 돼 있고 상업지구는 상업지구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택지개발지구는 이런 데들의 선호도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이라고 뭐 그냥 뭐 그렇게 볼 수도 주관적으로 있죠. 해석하시겠지만 그렇게 도 맞는 거죠. 예, 애들 좀 그렇죠. 풀어놓고 키워도 크게 예. 걱정 안 되는 맞아요. 동네들 그런 데들의 선호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예. 그 비규제 지역에 전세 끼고 사는 게 여전히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비규제 지역들은 뭐 이제 풍선 효과 때문에 뭐 미리 다 막았다고 한 그 바깥쪽에 있는 데인데 그렇죠. 여기들도 지금 어쨌든 막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분위기에서 이제 그 비규제 지역의 갭 투자 이걸 하는 게 맞을까요? 지방분들 관심 많다는데. 예.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을 내주고 싶겠지만 뭐 경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요.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일단 개인 입장에서 봐서는 뭐 어쨌든 내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내가 돈을 안 벌어도 좋다 이거예요. 안 벌어도 좋은데 문제는 내가 가만히만 있으면 거꾸로 내가 거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남이 다 벌면 나는 거지가 되는 거잖아요. 남만큼은 내가 벌어줘야 내 재산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상황이니까 개인 입장에서의 경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이라도 비규제 지역의 갭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투자성 있는 데를 고르셔야 되지만 그런 데들을 잘 찾아서 꼭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예 뭐 제일 비싼 동네들 막 강남 같은 데들을 지금 사는 것도 어쨌든 이 구조가 쉽게 해결이 안 되니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사도 되는 걸까요? 돈이 있다면? 볼 것도 없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아까 되면 서두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고가 시장은 더더욱이에요. 고가 시장은 더더욱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물건도 없고 더더욱 이거 아니면 대안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반대로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된다든지 지금은 이런 거 좀 조심하라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글쎄 그러니까는 그 추격 매수를 하냐 안 되냐 이렇게 기준점은 좀
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앞으로 여기가 좋아질 거야라는 개념으로 좀 보려고 하지 말고 보통 분들이라면 그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좋았던 데들 위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좋아질 때가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좋아질 때가 있는 것들은 보통 사람들이 공부해가지고는 오히려 잘못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하나 들자면 예를 들자면은 강북에 뭐 무슨 역세권 종합개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뭐 여기에 역세권에 뭐 그 모두 만든 뭐 해가지고 뭐 엄청난 이런 네, 것들 맞아요, 뭐 예,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주변이 확 오른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돌이켜서 지금 어떻게 됐나 하고 들여다 보면은 아무것도 된 게 없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왜 그러냐면 그런 일이 안 돼도 수요가 일정하게 받쳐주는 지역이었다면 그런 일이 안 돼도 계속 가격이 올라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은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데들이 다 뭐 실제로 이루어져서 가격이 올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똑같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왜 얘는 올랐고 얘는 안 올랐어?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건 원인은 뭐였냐면 결국은 수요가 계속 꾸준히 받쳐주는 지역이었냐 아니냐 이 차이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GTX B가 C가 정말 될지 안 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사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알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보다는 수요가 꾸준히 받쳐줄 수 있는 지역이냐 그걸 볼 수 있는 거는 과거의 사례에서부터 볼 수 있는 거니까 그걸 기준으로 좀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 말씀드릴 수 호재가 되어야만 하는 물건 사지 말고 돼도 예, 좋고 안 돼도 좋은 그 예, 정도에서 사라. 네, 예, 그렇게 좀 그렇게 정리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하실 수 같아요. 있을 것 예. 같고 아까 잠깐 뭐 얘기는 했지만 지금 전략적으로 뭐 오피스텔 같은 것들을 네. 미리 산다. 그래서 지금 막 기사도 막 계속 나오거든요. 오피스텔들 요즘에 대형 오피스텔들 매물이 없고 막 이러는데 네, 예. 그거 미리 사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얘기도 이제 뭐 이제 네.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통해서 들으신 얘기일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생각만 하지 행동은 잘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나중 가면 또 결국에 오피스텔이 싸게 느껴질 때가 오거든요. 예,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근데 뭐 지금 같이 일단 취득세라든지 이런 거에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는 네. 뭐 그렇게 막 되긴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집값이 오르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자꾸 오피스텔은 싸게 느껴지긴 해요. 진짜 실제로. 강남 같은 데도 지금 보면 조금 대형 평형도 좀 물론 이제 중심지가 아니라 조금 외곽이지만 그런 데들의 대형 평형은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진짜 실제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판교 같은 데를 하나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판교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25평 기준으로 해도 다 20억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피스텔 같은 거 25평 되는 그러니까 실제 평수가 뭐 30평 그럼 이제 때는. 이제 34평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25평 되는 거니까 그런 데들이 아직 10억 정도 거의 반값 수준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오피스텔이라도 이 반값인데 이게 어디야라고 이제 매수세가 이제 좀 몰릴 가능성은 있죠. 지금 있기는. 근데 그거를 뭐 미리 사는 게 잘했다 뭐 이런 말은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그거는. 초보자의 영역은 아니다. 그러면은 다주택자들은 뭐 지금 팔기도 쉽지 않아지는 상황이니까 뭐 그냥 버텨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가능하면 그냥 빨리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아니요 다주택자는 뭐 무조건 버티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양도세가 예, 80%까지 나오니까. 아니 물론 이제 그러니까 안 오른 애들은 그러니까는 뭐 5월 9일 전에 파는 게 좋습니다. 팔수 있으면 다주택자 팔아라. 그럼요 팔아야죠. 팔아서 숫자는 좀 줄이는 게 좋아요. 네. 진짜로 줄이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팔아서 돈이 생겼잖아요. 그래도 뭐 할 게 없어요. 이제 네. 그러면은 차라리 뭐 버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팔아서 얼마의 돈이 생기고 그 돈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또 중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좀 보긴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그런 디테일까지 생각하지 않고 기본적인 방향만 얘기하자면은 5월 9일 전에 매도를 해서 개수는 좀 줄이고 뭐 예를 들어 5채라면은 3채, 2채 이렇게 좀 줄이려고 하고 더 좋은 방법은 일단은 한 채로 가는 게 더 좋기는 하죠. 네. 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러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는 거죠.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일시적 2주택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분위기에서 일시적 2주택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지금으로서는 뭐 일시적 2주택은 아직 뭐 건드리지 않고 있고 네.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불안하긴 해요. 그것도 이제 과거처럼 예를 들어서 뭐 최종 주택 된 지 2년 지나야지 양도세, 비과세 해주겠다 이런 네. 말이 또 나와버리면은 그럼 이제 일시적 2주택 전략도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어려움들이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되면은 자꾸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그거는 지금 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해볼만 하다. 지금은 그런 부분이 지금 유일하게 지금 열려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사실 취득세도 문제 없는 상황이고 양도세도 비과세인 상황이고 하니까 사실은 중저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략은 지금은 일단은 뭐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방금 전에 김사부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뭐 양도세나 막 규제 지역 이렇게 되면 이제 소급 적용화 되거든요. 네, 나중 예,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또 무서워서. 근데 아무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고 한 채는 비과세를 받잖아요. 어쨌거나. 그리고 양도세라는 건 어쨌든 간에 언돌에서 내는 거니까. 차익에서 내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막 내가 아이고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득이 좀 줄었다라는 정도지 망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래도. 예, 그러니까는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일시적 2주택을 규제를 하는 상황이 왔다면 역설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가 있을 거기 때문에 뭐 그게 또 크게 봤을 땐 이득일 수 있다. 네. 지금까지 김사부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